국민연금에 관련해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부인이 물어보는 거야. 저는 제가 국민연금이 없는데 국민연금을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자, 제가 뭐라 그랬냐? 사모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동일한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연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은 우리나라는 연금 중에 굉장히 좋은 제도이고요. 이게 사회복지제도의 기능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실제 내가 낸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사회제도다 보니까 너무 또 과하게 지급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조건을 갖추고 있는데, 이 조건에 우연적이든 필연적이든 조건에 들어가신 분들이 실제로 조금 더 억울한 케이스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국민연금 좀 억울한 케이스를 몇 가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 제도는요, 일단 내가 살면서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가장 좋아요. 더 이상 다른 연금하고 비교가 안 돼. 뭐 개인연금, 퇴직연금 아무리 좋아도 평생 받을 수 있다면 국민연금이 최고예요. 그런데 받다가 돌아가시는 경우가 문제예요. 원래는 받다가 사망하게 되면 더 좋은 제도가 국민연금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는 내가 낸 연금, 노령연금으로 받으면 되는 것이고, 사실 원래 개인연금들은 내가 낸 연금 받다가 죽으면 끝이지 않습니까? 남은 금액만 뭐 남겨주면 끝인 거고 더 이상 뭘 없거든요.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고 내가 받다 사망하게 되면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내 유족에게 지급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받는다면 배우자의 평생 동안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10년 받고 사망했지만 남은 배우자가 30년 더 살았어. 그러면 이 배우자가 내가 받던 금액의 40에서 60%를 평생 받을 수 있는 구조가 바로 유족연금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입니다. 개인연금에 그런 상품이 있어요. 내가 낸 돈 받으면 끝인 거지. 그죠? 내가 오래 살면 모르겠지만 일찍 돌아가셨다면 결국은 종료되는 건데, 이거는 배우자까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야, 이런 게 어딨어. 국민연금은 이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제도예요. 자, 그런데 이 제도가 88년도 국민연금이 처음 생겼을 때 만들어진 제도인데, 그때는 전부 다 외벌이였어요. 유족연금 제도가 왜 만들어졌냐? 남편들은 직장생활 열심히 하면서 국민연금을 쌓아가지고 노후준비를 잘하고 있는데, 집에서 살림하고 계신 우리 어머님들은 연금이 없는 겁니다. 남편들은 연금 많이 있는데 남편이 돌아가셔요. 그럼 끝이면 배우자는 어떻게 해야 돼? 없잖아요. 그러니까 홀로 남게 될 이 배우자의 노후 연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제도가 유족연금 제도예요. 지금은 남편이 붓고 있지만 남편이 나중에 연금 받다가 돌아가신다 하더라도 최소한 한 5, 60%는 생활비가 필요하니 배우자에게 지급하자. 이게 만든 게 유족연금 제도입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죠. 그런데 그 당시에는 외벌이였어요. 지금은 맞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나도 국민연금이 있고 내 배우자도 국민연금이 있는 겁니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100년 해로 하면 남편도 받고 부인도 받고 다 좋아. 다 좋아. 근데 한 분이 돌아가셨어. 한 분이 돌아가시면 어떻게 돼? 이제 유족연금이 지급돼야 되겠죠? 내가 남편이 받다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남편의 유족연금이 배우자에게 지급돼요. 배우자에게 주려고 받더니 배우자가 본인 연금이 있네? 자, 그러면 국민연금법상 한 사람이 두 개를 동시에 받을 수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하나를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그러면 뭐 내 거 포기하고 이거 받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배우자는 본인이 낸 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자, 그때 만약에 유족연금을 선택한다면 내가 냈던 내 본인 연금은 포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상황에 따라서 내가 냈던 이 본인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어요. 얼마 전에 저희 센터에 이제 부부가 상담을 왔는데 남편과 부인의 나이 차이가 10살이었습니다. 남편이 10살이 많으셨어요. 부인이 10살이 어렸습니다. 남편은 열심히 직장생활 하셔가지고 국민연금 많이 있으시거든요. 자, 부인이 물어보는 거야. 저는 제가 국민연금이 지금 없는데 국민연금을 좀 새로 가입해서 좀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물어보시더라고요. 10살 어린 부인께서. 자, 제가 뭐라 그랬냐? 우리 사모님께서는 국민연금 가입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요? 왜요? 자, 보세요. 자, 사모님이 남편분이 10살 더 많으세요. 자, 그러면 사모님이 열심히 돈을 내셔가지고 연금 받으려면 65세가 돼야 됩니다. 그죠? 65세가 되면 됐을 때 남편은 몇 살? 남편은 75세예요. 혹시라도 남편이 75세 이전에 돌아가시게 되면 남편의 유족연금 받으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남편의 유족연금이 훨씬 크기 때문에 유족연금 받게 되면 우리 어머님은 본인 연금을 포기하셔야 됩니다. 자, 무슨 얘기죠? 만약에 이 부인께서 65세 이전에 남편이 돌아가시게 되면 이 부인은 내가 낸 연금 구경도 못해요. 유족연금 받느라고.
자, 그럼 어쨌든 남편이 살아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연금을 65세에 개시를 했어, 부인께서. 그런데 내가 낸 국민연금 원금이라도 받으려면 10년 받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75세가 돼야 원금 받아. 그죠? 그럼 7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이야? 85세예요. 남편이 85세까지 생존해 계셔야지 간신히 원금 받는 거야. 자, 그럼 부인께서 원금의 수익까지 받으려면 최소한 20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부인께서는 85세까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원금과 기본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어. 그럼 85세가 되면 남편은 몇 살? 남편은 하늘나라에 계시는 거예요. 확률적으로 남편이 100세를 살아주신다면 괜찮습니다. 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남편이 90세 이전에 돌아가신다면 우리 어머님 평생 내시는 국민연금, 원금, 수익은 사실 뭐 기대도 하지 않고 원금도 못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국민연금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 돈으로 다른 걸 저축하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거나 개인연금 하시는 게 유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경우 굉장히 좀 국민연금 억울한 사례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국민연금 되게 억울한 사례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지금은 제가 부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미혼들 요즘 많으시죠. 미혼, 결혼 안 하신 분들 많으실 거 아닙니까? 우리 미혼, 이 방송 보시는 분 중에서 미혼이신 분들 꼭 고민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국민연금 열심히 내고 있어요. 내가 나중에 노후연금 받으려고. 근데 내가 연금 받기 직전에 사망했거나 연금 얼마 못 받고 사망하셨어. 그럼 어떻게 되냐? 내가 받던 연금의 일정 비율이 유족연금이 지급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개인연금, 개인 자산은요. 내가 못 받고 가거나 내가 일찍 죽더라도 죽는 순간 내가 지금까지 쌓아놓은 연금 못 받고 간 거 누구한테 줘라라고 유언 남기실 수 있어요. 그럼 누구한테나 줄 수 있습니다. 이게 뭐 배우자, 뭐 부모님, 자녀, 그 다음에 사조대 팔촌, 형제, 자매 저한테 주실 수도 있어요. 남한테 줄 수도 있고 사회에 기부할 수도 있습니다. 강아지한테만 줄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미혼분들 누구에게든지 못 받는 거 남기고 갈 수 있는 것이 개인 자산입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그렇지 않아요. 국민연금은 내가 평생을 냈고 내가 못 받고 사망했을 때 남기고 갈 수 있는데 국민연금을 남겨줄 수 있는 유족의 범위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배우자, 두 번째 25세 미만 자녀, 세 번째 60세 이상 부모. 요 세 가지 경우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정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죽으면 내 배우자와 자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미혼은 배우자 있어 없어? 배우자가 없죠. 그러니까 일단 1순위 배우자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2순위로 25세 미만 자녀에게 갑니다. 자녀 있어 없어? 아니, 미혼이 자녀가 어디 있어요? 그죠? 네. 자녀도 없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없고 자녀가 없기 때문에 내가 사망했을 때 내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라면 내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미혼이 사망했을 때 부모님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되려면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요. 조건. 그냥 주는 게 아니야. 뭔지 아십니까? 사망 시점에 부모님과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에 거주하고 있었어야 돼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을 부양하고 있었어야 돼요. 근데 요즘 그런 사람 있어 없어? 다 떨어져 살고 있죠. 부모님을 부양하긴커녕 부모님한테 용돈 받고 있잖아요. 자, 이렇게 되니까 이런 경우에는 내가 사망해도 내 유족연금을 부모님이 받을 수 없습니다. 아시겠죠? 이런 거 좀 잘 아시면서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물론 건강하시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혹시라도 불의의 사고라든가 이런 경우가 생기면 이런 억울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에 관련해서 가장 억울한 케이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억울한 케이스. 이건 뭐냐면 지금까지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 그죠? 네. 죽을지 모르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 발생하는 거니까 좀 억울하긴 하겠지만 일단은 뭐 그 이후에 봐야 되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굉장히 억울한 케이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못 받을 걸 알면서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언제 죽을지 모르면 받을 수도 있고 못 받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내가 못 받을 걸 알면서 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이미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분들. 자, 물론 나이 들어서가 아니고요. 한 40, 50대에 정말 불의의 사고로 배우자가 사망을 했어요. 자, 그러면 배우자가 국민연금 가입하신 분이 사망했기 때문에 이분의 유족연금이 지금 생존해 있는 배우자에게 지급이 됩니다. 아시겠죠? 유족연금은 나이가 65세에 나오는 게 아니라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게 되면 그에 의한 배우자에게 바로 나옵니다. 받고 있잖아요. 그죠? 그럼 유족연금 받았어. 근데 이제 받아가지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남편이나 배우자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러면 한 집에서 가장이 사망하거나 이렇게 되면 소득이 팍 줄어들거든요. 돈 버는 사람이 없어. 근데 내가 뭐 살림도 살아야 되고 애들도 키워야 되고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럼 돈이 없어. 그럼 어떻게 이제? 그러면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홀로 남은 배우자가 일자리를 구하러 직장에 나가요. 직장에 나가서 월급을 받아. 뭐 한 달에 200만 원, 300만 원 이상 월급 받는 직장에 나갑니다. 자, 그럼 내가 한 달에 300만 원 월급 받기로 했는데 월급 통장을 받아보니까 300만 원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국민연금을 띄고 나오는 겁니다. 그죠? 나도 국민연금을 자동으로 의무납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내가 물어봤어.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해가지고 제가 지금 월급에서 국민연금 보험료를 떼고 있는데 이거 나중에 얼마 받습니까? 그랬더니 국민연금공단에서 뭐라 그러냐? 지금 이렇게 부으신 금액이 나중에 국민연금이 얼마를 받게 되는데 지금 유족연금을 받고 계신 게 더 크기 때문에 결국 이 유족연금을 계속 받게 되시면 국민연금은 지금 본인이 납부하신 거는 받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 그러면 저는 어차피 제가 지금 국민연금 내는 거 결국 못 받으니까 이거 안 내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국민연금은 의무가입이기 때문에 소득이 있는 국민은 모두 다 내셔야 되는 것이죠. 자, 이분은 뭐예요? 이미 유족연금 받고 있고 이 유족연금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국민연금을 보험료를 내봐야 결국 받을 수 없습니다. 계속 내서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못 받을 걸 알면서 월급에서 뛰어가고 있는 겁니다.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아시겠죠? 네. 국민연금공단에 전화하시면 그래요. 그 돈 본인이 내셔서 유족연금 받는 거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근데 그럼 내가 일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유족연금은 받거든요. 네. 자, 그래서 제도가 좋은 제도인 건 사실이지만 이렇게 사각지대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거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상황을 알고 계실 필요가 있고 뭐 사전에 뭐 준비하고 이럴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잘 준비하시는 것 이걸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결론 내리자면 국민연금은 되게 좋은 제도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첫 번째 케이스나 이런 걸 보시면 연금을 내가 국민연금을 더 낼 것인지 말 것인지 얼마를 더 낼 것인지 얼마를 덜 낼 것인지 이런 것들을 정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자, 이분들은 국민연금을 좀 공부하셔가지고 상황을 판단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 자칫 잘못했다가 평생 내고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면 더 받는다. 모르면 덜 받는다. 똑같은 돈을 내고도. 아시겠죠?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대학교 입시제도 아시죠? 입시제도. 제가 대학 갈 때는 학력고사 시대였습니다. 이때는 열심히 공부해서 학력고사 점수만 잘 맞으면 그걸로 다 점수로 대학 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학 입시제도가 뭐 수시, 정시, 뭐 학종, 논술, 무슨 뭐 면접, 뭐 다양한 게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다양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아이들의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서 다양하게 만들어 놓은 건 좋지만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그 다양한 정보를 잘 아는 사람들은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더 좋은 대학 갑니다. 정보가 없으면 똑같은 성적을 가지고도 대학을 더 안 좋은 데를 간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 올바른 것인지 이게 뭐 안 좋은 것인지는 뭐 제가 교육부 장관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논의할 의미는 없죠. 하지만 결국 이 대학 입시 체제에서 더 많이 아는 사람들이 더 좋은 대학을 간다. 그래서 입시 컨설팅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수백만 원, 수천만 원 들여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데 갈 수 있으면 그걸 지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국민연금 똑같습니다. 국민연금도 사회 제도이기 때문에 더 많이 아시는 분들이 동일한 돈을 내고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죠? 연금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중에 연금 받을 때 세금 낸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대한민국에는 소득이 있죠. 대한민국에 대한 모든 소득은 세금을 내야 됩니다. 뭐 좋든 싫든 대한민국에 살면 세금 내야 되고요. 세금 내기 싫어서 딴 나라로 이민 가도 결국 또 세금 내야 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피할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죠. 죽음. 네, 그래서 어쨌든 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금도 받을 때 세금 안 낸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일단 국민연금 당연히 연금 탈 때 연금 소득세를 내셔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습니다. 왜냐면 국민연금이라는 것이 2001년까지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세금을 돌려받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 탈때 과세하지 않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2002년 이후에 납부한 부분에 대해서 연말에 소득공제를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연금 탈 때는 세금 내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납입할 때 돌려받지 않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안 내는 것이고 납입할 때 돌려받았다면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게 왜냐면 납입할 때도 돌려받지 못했는데 연금 탈 때 또 세금 내면 이중과세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그래서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냐 안 받았냐에 따라서 연금 탈 때 세금을 내냐 안 내냐가 결정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받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은 것이기 때문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셔야 됩니다.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안 받았다면 세금을 안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이미 낸 거기 때문에 연금 탈 때 또 세금을 내시면 안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런데 2001년 이전과 2002년 이후는 자동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건 법적으로 그냥 구분이 돼버리니까 대한민국 5천만 모든 국민이 동일합니다. 근데 2002년 이후에 소득공제 제도가 도입이 돼가지고 세금을 돌려받은 분들이 계신데 소득공제라는 것이 소득에 대한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기 때문에 당해년도 내가 올해 소득세가 없어. 직장생활을 꾸준하게 20년 했지만 중간에 한 3년 쉬었는데 그 3년 쉬는 동안은 소득이 없잖아요. 소득이 없기 때문에 세금을 낸 게 없습니다. 자, 그때도 내가 국민연금을 냈을 거 아닙니까?
소득이 없어도 국민연금을 내니까. 자, 국민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 소득이 없었던 해, 세금을 내지 않았던 해는 국민연금을 낸 것에 대해서 세금을 돌려받지 못합니다. 그렇죠?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것이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이지 내지도 않았는데 돌려받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내가 총 국민연금을 낸 기간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은 해가 있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해가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만약에 내가 진짜 뭐 좀 약간 과하게 예를 잡아서 1년 동안은 일을 하고 1년은 쉬고 1년은 또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고 그랬어요. 20년간 그랬어. 자, 그럼 내 20년 중에서 10년 동안은 일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았지만 나머지 10년 동안은 일을 안 했기 때문에 소득공제를 받을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면 적어도 내가 2002년 이후에 국민연금 보험료 낸 것 중에서 절반은 세금을 돌려받았고 절반은 못 돌려받았어요. 자, 그럼 연금 탈 때 어떻게 됩니까? 연금 탈 때 세금을 돌려받았던 10년에 대해서는 연금 탈 때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년은 내가 소득이 없어가지고 세금을 못 돌려받았기 때문에 이미 납부를 완료한 돈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연금 탈 때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금액에 대해서는 과세하면 안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좀 어려운 부분이지만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 기간 중에서 소득공제를 받지 않았던 기간은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에 연금 탈 때 거기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거기에 세금을 부과한다? 그럼 나는 세금을 2번 내는 게 됩니다. 돌려받지도 못했고 대신에 이걸 가지고 또 세금을 내야 되는 거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연금 탈 때 국민연금공단에서 선생님 보니까 선생님이 지금 현재 국민연금 내신 기간 중에서 소득공제 받으신 기간이 있고 안 받으신 기간이 있으니까 안 받으신 기간에서는 세금을 줄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닙니다. 실제 국민연금의 업무 처리를 보시면 그냥 무조건 과세합니다. 여러분이 소득공제를 받았건 안 받았건 관계없이 무조건 과세합니다. 왜 그러냐? 몰라. 이 사람이 소득공제를 받은 건지 안 받은 건지 내가 10년에는 받았고 11년에는 안 받았고 13년에는 받았고 17년에는 안 받았고 이거를 국민연금공단이 모른다니까요. 몰라. 국가가 몰라. 그러니까 그냥 에라 모르겠다 그러고 다 과세해버리는 거야. 여러분들은 그래서 소득공제를 못 받은 해에 납부한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전부 다 세금을 내고 계십니다. 지금 현재 이중으로 내고 계신 것이죠. 잘못된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연하게 이걸 알아가지고 나중에 이제 국민연금공단에 전화를 해. 제가 지금 보니까 소득공제를 안 받아가지고 세금을 이미 납부했는데도 불구하고 세금을 또 냈어요.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럼 국민연금공단에서 뭐라 그래요? 맞습니다. 잘못됐네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돌려드릴 수는 없습니다. 세금을 내신 거는 이미 낸 거기 때문에 저희 돌려드릴 수 없습니다. 왜요? 5년이 경과하셨기 때문입니다. 잘못해서 세금을 부과한 지 5년 이내에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시게 되면 돌려주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5년이 넘으셨다면 이미 낙장 불입 돌려받을 수 없는 거죠. 이중 세금 내시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혹시 납입할 때 소득공제를 안 받았던 해가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경정 청구 받으셔야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여러분이 스스로 하셔야 돼요. 저는 이제 연금 전문가니까 국민연금공단에 물어봤어요. 이걸 왜 그냥 그러고 있냐? 이거는 국가가 해줘야 될 일 아니냐? 어차피 세금도 국가가 거는 거고 국민연금도 국가가 주는 건데 니네끼리 알아서 처리해줘야지 우리가 이걸 어떻게 알아? 근데 현재 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얘기했어요. 좋다. 그러면 수작업으로라도 하자. 수작업으로라도. 이게 무슨 얘기냐? 연금을 타는 첫 달에 연금 받으러 가는 날 국민연금공단에서 연금 받으러 오시는 분들에게 얘기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죠? 혹시 지금까지 국민연금 내시는 기간 동안 소득공제를 받은 해와 안 받은 해가 있으십니까? 그걸 확인시켜 주시면 저희가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걸 물어봐야지. 그것도 안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사실 여러분들이 국세청 홈페이지에 가시면 내가 소득공제를 언제 받고 언제 안 받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거 한 장 딱 출력해가지고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가 있거든요. 요 출력해가지고 요거를 국민연금공단에 갖다 주면 돼요. 요것만 하시면 돼. 근데 국민연금공단에서도 그걸 물어보지도 않고 요청하지도 않아. 나도 몰라. 그러니까 그냥 주는 대로 받는 거야. 그러니까 세금을 이중으로 내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스템이 개선돼야 되겠지만 언제 개선될지는 모르겠고요. 개선하고 있겠죠. 네, 빨리 개선하길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은 그런 상황이니까 혹시라도 연금 받으러 가신 분들 그냥 가지 마시고 국세청 홈페이지 들어가셔가지고 연금보험료, 소득공제, 세액공제 확인서를 한 장 출력하셔가지고 국민연금공단에 가셔서 연금 달라라고 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고 이중과세의 피해를 보지 않는 방법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국민연금의 세금 관련해가지고 또 하나의 좀 이제 고민하실 게 있습니다. 일단, 국민연금은 뭐 세금을 내시긴 내겠지만 또 그렇게 많이 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종합과세가 되거든요. 국민연금은 연금 탈 때 연금소득세를 부과하지만 이 연금소득세가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혹시 은행 가서 예금하시면 이자 받죠? 이자 받으면 이자소득세 15.4% 띱니다. 다 아시죠? 이자 뭐 내가 100만 원 받으면서 100만 원 받는 것이 아니라 세금 떼고 받는 겁니다. 자, 근데 은행 이자는 이런 이자 소득 이런 것들은 연간 2천만 원 이내에 이자 소득이 발생하면 분리과세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15.4% 세금 떼고 끝이야, 끝. 더 이상 안 내. 그런데 국민연금은 연금소득세를 납부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러면 종합과세 대상이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국민연금만 받으신다. 다른 소득은 없다, 노후에. 그러면 사실 종합과세 돼봐야 국민연금 밖에 없기 때문에 국민연금 세금 뗀 거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종합과세가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여러분이 그 해에 벌어들인 다른 소득, 국민연금 말고 뭐 사업소득, 근로소득, 때로는 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이런 것들 뭐 이거 다 합쳐가지고 종합과세가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나는 지금 내가 예를 들면 뭐 70세인데 연금 받고 있는데 집에서 놀기 그러니까 열심히 나가셔가지고 여러분이 또 근로를 하셨어요. 해가지고 한 달에 한 200만 원, 300만 원 버셨어요. 그 다음에 내가 뭐 건물을 좀 갖고 있거나 상가를 갖고 있는데 여기서 임대소득이 한 달에 또 한 2, 300만 원 나와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 이런 소득들이 쌓이게 되죠. 자, 쌓이게 되면 종합과세가 되지 않습니까? 자, 종합과세는 우리나라는 누진과세이기 때문에 종합과세 하는 순간 소득이 쌓이면 쌓일수록 세율이 올라갑니다. 만약에 일반적인 국민연금 받는 사람들이 대략 연금소득세 뭐 한 2%, 3% 얼마 안 되거든요. 뭐 사람마다 약간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100만 원 받으면서 한 2, 3만 원 세금 냈어요. 그런데 이 100만 원이 종합소득 합산 과세가 돼버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다른 소득이 한 달에 500만 원 있다. 그러면 연간 6천만 원의 소득이 있는 것이고 6천만 원 플러스 국민연금이 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20%, 30%씩 올라가고 많게는 40%, 5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노후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연금 소득 이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 종합과세 되기 때문에 실제 여러분이 국민연금공단에서 받을 때는 연금소득세만 원천징수해가지고 얼마 안 떼고 받으시겠지만 요거를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순간 더 많은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나의 실수령액은 생각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 되는 거. 이걸 꼭 알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다음. 자, 이렇게 해서 소득이 있으신 분들에게 대해서는 종합과세가 되기 때문에 세금을 떼죠. 그런데 국민연금에 어떤 제도가 있냐면 감액제도가 있습니다. 내가 평생 낸 연금인데 이 연금액을 감액을 해요. 다 안 준다는 얘기예요. 어떤 경우에 감액하냐? 연금을 개시한 이후에 5년간 65세 개시한다. 그러면 70세까지 5년간 소득이 있으면 국민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최대 50%까지 감액됩니다. 자, 이게 국민연금 아니 내가 낸 연금을 내가 받는데 왜 딴 거 있다고 감액을 하냐라고 불만이 제기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죠? 네. 근데 저도 이해가 안 가요. 근데 국민연금 제도가 과거에 만들어졌을 때는 뭐 노후에 연금 받으면 되지 무슨 일 하냐 그냥 쉬면서 연금 받으면 되지 일하면 소득이 있으니까 국민연금 좀 덜 받아라 이런 생각으로 만들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된다는 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노후에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다른 소득을 만들어내면 정상적으로 받게 될 연금도 최대 절반까지 감액되는 겁니다. 불합리하죠? 더 불합리한 거 말씀드릴게요.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돼요. 물론 소득이 있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소득이 월평균 소득금액 기준으로 300만 원 이상이 되셔야지 감액됩니다. 자, 어쨌든 그러니까 소득이 감액돼요. 그런데 우리나라엔 소득의 종류가 뭐가 있냐면 근로소득, 사업소득, 그 다음에 이자소득, 배당소득 뭐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근로사업소득은 열심히 나가서 몸을 가지고 일을 해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하다못해 근로를 하려면 내가 가서 회사에 가가지고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해야 되는 거고 사업소득은 내가 뭐 장사라든가 뭔가 해가지고 소득을 벌이는 거 아닙니까? 근로사업소득은 그래서 노동소득이라고 얘기해요. 이해되시죠? 반면에 이자 배당소득은 그냥 은행의 통장에다가 1억 넣어두면 1년 후에 3% 이자 300만 원 받습니다. 그죠? 이자소득. 배당소득도 마찬가지. 내가 주식을 사면 거기에 대한 배당을 받습니다. 사실 이자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기 때문에 이거는 노동으로 받는 소득은 아닙니다. 그래서 불로소득이라고 하죠. 그죠? 물론 어떤 분들은 이자 배당 받는 것도 쉽지 않다. 그것도 내가 고민해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적어도 노동의 가치 측면에서 보면 근로사업소득은 굉장히 고생해서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이고 이자 배당은 그에 비하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돈을 가지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불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죠? 자, 그러면 노후에 근로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들어요? 이자 배당이 있으신 분들이 더 힘들어요? 근로사업 하시는 분들이 더 힘듭니다.
그죠? 그리고 국가는 노후의 일을 지금 더 장려하고 있지 않습니까? 노후에 집에서 놀지 말고 가서 일 좀 하십시오. 끝까지 생산력을 좀 보강해 주십시오라는 구조로 노후에도 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자리들을 많이 지금 제공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노후에도 근로 사업을 통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국가도 장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은 노후에 근로사업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됩니다. 일하라고 해놓고 일을 하면 감액을 시켜버려. 그런데 이자 배당 소득이 있으면 한 푼도 감액되지 않아. 이 감액제도가 되게 웃긴 게 뭐냐면 이자 배당 소득은 싹 빼버리고 근로사업 임대소득이 월 소득 금액으로 300만 원 이상 있으신 분들은 국민연금이 감액됩니다. 하지만 이자 배당 소득이 월 100만 원, 월 1000만 원, 월 1000억이 있어도 국민연금은 한 푼도 감액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겁니다. 노후에 65세 이후에 내가 은퇴 이후에도 더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열심히 근로 사업하시게 되면 국민연금 반밖에 못 받고요. 집에 앉아가지고 띵까띵까 하면서 그냥 뭐 주식이나 굴리고 그 다음에 은행에 예금에 넣어놓고 이자 받고 이러면 국민연금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럼 여러분들이 국민연금 다 받으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쵸? 노후에 괜히 가가지고 내가 열심히 일하겠다고 근로 사업하시면 안 돼요. 그냥 집에 앉아서 띵까띵까 돈놀이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지금 법이 그렇습니다. 아시겠죠? 뭐 법이 언제 바뀔지 모르겠지만 지금 그래요. 네. 자, 그러니까 뭐 알아서 판단하십시오. 네. 국가가 제도를 이렇게 잘못 만들어 놓으면 국민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행동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제도가 잘못 만들어진 제도라기보다는 너무 오래전에 만들었던 제도거든요. 그 당시에는 사실 뭐 평균 수명도 길지 않았고 노후에 일하면 뭐 하냐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요. 지금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지금은 노후에도 일하는 것이 더 중요하고 평생 현역 평생 일하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국가도 강조하고 있고 그걸 권장하고 있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럼 거기에 맞춰 제도도 바꿔주셔야죠. 어쨌든 이렇게 국민연금이 굉장히 좋은 연금 제도이지만 이렇게 허점들을 가지고 있고요. 또 연금 탈 때 세금도 내셔야 되는 것이고 감액도 당합니다. 그나마 국민연금은 5년간만 소득이 있으면 감액이 됩니다. 그리고 5년 연금 개시한 날로부터 5년 이후에는 소득이 있어도 감액당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진짜 감액받기 싫다 그러면 국민연금을 5년간 연기하시면 감액 없이 더 많은 연금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제도들이 피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연금, 사학연금은 퇴직한 이후에 연금 받으면서 소득이 있으면 똑같이 절반까지 감액이 되고요. 사학연금과 공무원연금 이런 연금들은 소득이 있으면 5년간만 감액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 감액됩니다. 평생. 아시겠죠? 네. 그러다 보니까 평생 사학연금을 내고도 절반밖에 받지 못하는 그리고 그 절반 받으면서도 세금을 내다 보니까 오히려 절반의 절반도 받지 못하는 이런 분들도 생기고 있더라. 그래서 오죽하면 반에 반토막 난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연금에 대한 여러 가지 제도를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결국은 퇴직 이후에도 열심히 근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페널티를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제가 우리 떠먹TV 구독자 여러분들 내용을 잘 한번 주지해 보시고 이렇게 열심히 말씀드린 이유가 뭐냐면 어쨌든 연금이라는 제도가 좋든 나쁘든 떠나서 잘못된 제도, 국민들을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도들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될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도 잘 확인하셔가지고 여러분 노후 준비에 참고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국민연금에는 불합리한 제도라기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뭔가 좀 부익부 빈익빈을 조장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사회보험이기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에게 더 지원을 해주는 제도인 것이 맞거든요. 그죠? 그런데 제도의 일정 조건을 보면 오히려 부자에게 유리한 조건이 있어요. 대표적인 제도가 바로 국민연금 조기수령 제도와 국민연금 연기연금 제도입니다. 국민연금은 정상적인 연령이 되면 63세, 64세, 65세 나이별로 다른데 이 연도에 연금을 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이라는 게 노후에 받는 거다 보니까 좀 상황에 따라서 이걸 좀 빨리 받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그죠?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당장 먹고 살 게 없는데 언제 기다리냐. 빨리 달라. 조기 수령 원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리고 나는 돈이 여유가 좀 있으니까 지금 당장 필요 없으니 좀 늦게 달라라고 해서 연금 개시 시점을 연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정상 개시 연령보다 5년간 먼저 받을 수 있고 5년간 늦춰 받을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면 뭐 똑같은 금액이라면 다 일찍 받겠죠. 누가 늦춰 받아요? 빨리 받는 게 좋지. 그렇기 때문에 일찍 받으신 분들은 정상 연금액에서 일찍 받는 횟수에 따라서 1년에 6%씩 감액을 해서 지급합니다. 정상적으로 받을 금액이 100만 원인데 1년 일찍 받게 되면 94만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 2년 일찍 받게 되면 88만 원씩 평생 받게 되는 것이고 최대 5년을 일찍 받게 되면 6% 곱하기 5
30%가 감액된 70만 원을 평생 받게 돼요. 반면에 돈이 여유가 있어서 늦춰 받겠다 그러면 늦게 받는 거니까 올려드려야죠. 그래서 올해 받는 것이 100만 원인데 내가 올해 안 받고 내년부터 받겠다. 그러면 1년 늦춰 받으시니까 7.2%씩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내년에 받으면 107만 2천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 내후년에 받으면 114만 5천 원씩 평생 받는 것이고 5년을 최대로 늦추시게 되면 36% 올라간 136만 원을 평생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이래서 이론은 뭐냐면 일찍 받으신 분들은 감액을 하고 늦춰 받으신 분들은 증액을 해서 드립니다. 이거 당연히 맞는 개념이죠. 그죠? 자,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 감액률, 이 증액률이 너무 기울기가 크다는 겁니다. 빨리 받으셔야 되는 분들에게는 6%씩 감액하는 것은 굉장히 좀 과다한 감액률인 것이고요. 늦춰 받으신 분들에게 7.2%씩 올려드리는 것도 굉장히 많이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다 이제 연기하시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연금 받아가지고 통장에 쌓아둬봐야 2% 3% 이자도 못 받는데 이걸 늦춰 받게 되면 7.2%씩 올려주지 않습니까? 그죠? 물론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불이익은 있지만 그 늦게 받는 것에 대한 불이익 대비 올라가는 연금액이 엄청나게 많이 올라간다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 잘 보십시오.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죠? 돈이 없으신 분들, 은퇴 준비가 부족한 분들, 서민들, 어려우신 분들입니다. 자, 이런 분들. 정말 우리 사회에서 지원이 필요한 어려운 분들은 국민연금을 일찍 받아야 되는데 일찍 받는 분들에게는 감액을 6%씩 팍팍팍 후려치는 거예요. 반대로 늦춰 받으신 분들은 누구냐? 여유가 있으신 분들입니다. 아니, 내가 통장에 100억 있는데 뭐하러 국민연금 지금 받아? 이런 분들은 그냥 더 5년 늦추세요. 아니, 더 늦춰줘도 됩니다 라고 하는데 최대 5년까지 늦춰주고 있죠. 더 늦추셔가지고 36% 업그레이드된 연금을 받으시는 겁니다. 이분들은 돈이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에요.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는 1년에 7.2%씩 연금액을 확 올려드리는 겁니다. 전형적인 부익부 빈익빈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도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게 수십 년이 지났어요. 20, 30년 전에는 금리가 뭐 10%, 15%였으니까 뭐 7% 올려주는 거 얼마 안 됐겠죠. 하지만 지금은 은행 금리가 2%, 3%로 저금리 시대를 우리가 수십 년간 살고 있는데 그럼 이게 이제 바꿔야죠. 상식적으로 그래 뭐 은행에 두나 명기나 큰 차이가 없으니 결정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지금은 은행에 두는 것보다 연금 받아서 은행에 두는 것보다 연금 안 받아서 연기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돼버렸으니 누구나 다 연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부자들은 나중에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일찍 받아가지고 더 적은 연금을 어렵게 받아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 증액률과 감액률을 조정할 때가 됐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 저도 연기연금 하라고 말씀드립니다. 제도가 이러면 잘 이용해야죠. 하지만 잘못된 제도이기 때문에 증액률도 한 3, 4%, 감액률도 한 2, 3% 이렇게 해서 좀 일찍 받으신 분들이 좀 감액은 되지만 적게 감액되고 늦춰 받으신 분들이 증액은 되지만 그냥 현실적으로 은행 이자만큼만 증액이 되고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제도가 아닐까라는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도 조정을 해주시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제도 조정과 관계없이 현재 제도는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내가 국민연금을 받는데 여유가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늦춰 받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늦춰 받으라고 얘기하시면 꼭 질문하십니다. 일찍 죽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아니, 일찍 죽을 줄 알면 일찍 받아야지. 근데 일찍 죽을지 모르지 않습니까? 늦춰 받으시고 80세까지만 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늦춰 받는 사람들이 좀 불리하지만 80세가 넘어가게 되면 일찍 받으시는 것보다 늦춰 받으시는 분들이 훨씬 더 누적 수령액이 커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80세 이상만 살 것 같다? 그럼 늦춰 받으시면 되겠고요. 80세 이전으로 돌아가실 것 같다? 그럼 일찍 받으십시오.